베네수엘라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지금까지 18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도 어제 진도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오아후섬 동쪽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는 20대 남성이 폭포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진행된 거리 응원전에 참여한 한인들은 한국팀의 패배에 아쉬워하면서도 32강 진출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숨진 시민들의 수가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수습 초기 단계이고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민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굉음과 함께 무너지는 건물과 몰아치는 흙먼지 폭풍 속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대피합니다. 국제공항 내부의 천장 구조물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을 지진이 강타한 건 현지 시간 24일 저녁 6시쯤.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39초 뒤 첫 지진 진앙지에서 45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5의 두 번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Y las paredes se movían, me sentía como si estuviera en el agua, algo así como cuando un barco está en el agua y está balanceando.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만 188명, 부상자는 1,520명에 달하고 위치가 확인돼 구조 작업 중인 매몰자가 200명, 실종자는 15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 최대 1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40%, 10만 명을 넘을 확률도 14%라고 예측했습니다.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한 데다 두 지진의 발생 깊이도 각각 21.9km와 10km로 비교적 얕아 지표면에 전달된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취약 건물이 많았던 것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긴급 구조팀을 급파했고 멕시코, 브라질 등 근처 중남미 국가들은 군병력과 구조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유엔도 구조팀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발생 당시 위력만 놓고 보면 한국 관측 사상 가장 강력했던 2016년 경주 지진의 36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하고 25분 뒤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두 지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번 지진의 특징을 정구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5.8이었습니다. 지진은 규모가 1이 커질 때마다 에너지가 32배씩 강해져 규모 2차이면 1024배 세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두 번째 지진은 규모가 7.5라 경주 지진과 비교하면 진원에서의 위력이 360배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 지진은 진원 깊이가 15km 안팎이었던 데 비해 베네수엘라 두 번째 지진의 진원 깊이는 이보다 지표에 가까운 10km여서 충격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공개한 베네수엘라의 인구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인구 밀집 지역인데 두 차례 지진이 바로 이들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큰 인명피해를 예상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건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카리브판이 매년 서쪽으로 2cm씩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있는 남미판과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두 판이 맞닿은 곳에 에너지가 쌓이다가
갑자기 수평으로 미끄러지면서 땅속이 쪼개지는데 이걸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고 오늘 지진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파열된 단층 길이는 15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만큼 긴 걸로 추정됩니다. 진앙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도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붕괴되는 진도 8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약 25분 뒤에 일본 해역에서도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지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발생한 판 자체가 달라서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학계의 분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멘도시노 카운티에서도 어제 아침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정전과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지진은 약 90년 만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으로 상점 진열대 물품이 쏟아지고 8,000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Had like glass flying everywhere, so that's why I was like trying to get outside of the house because it felt like I was being attacked by my furniture. 규모 2.5 안팎의 여진도 수차례 이어진 가운데 당국은 복구 작업을 위해 주민들에게 도로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 동쪽 하나우마베이 인근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아들이 실종돼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해안경비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쯤 49세 아버지와 16살 아들은 와이키키 호텔을 나와 하나우마베이 인근 록브리지 트레일을 등산하러 이동했으며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전 8시 45분쯤 등산로 인근에서 아버지의 배낭이 발견됐고 안에는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30분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트레일 헤드 인근에서는 이들의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두 사람이 추락사고가 잦은 록브리지 구간에서 바다로 휩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Worst presumption that they're in the water and need help. So we've also combed the entirety of the hiking trail and in the area. 수색에는 항공기와 해상 장비가 투입됐지만 현재 오아후 남쪽 해안에 비교적 높은 파도가 치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선 20대 남성이 폭포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요세미티 네바다 폭포 인근에서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폭포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에 나선 구조대는 네바다 폭포 아래 지점에서 22살 호수의 바이레스 알파로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고 당시 알파로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여성 한 명은 주변 등산객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바다 폭포는 594피트, 약 181m 높이의 폭포로 요세미티 대표 탐방로인 미스트 트레일의 주요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원 측은 폭포 상류 지역은 겉보기에는 잔잔해 보여도 강한 급류가 발생해 위험할 수 있다며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레이크 스프링필드 댐 인근에서 모녀가 물살에 휩쓸려 3명이 숨진 뒤 추가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필드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발생했으며 한 어머니와 세 딸이 물놀이용 튜브 등을 타고 떠내려가던 중 댐 아래로 휩쓸렸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와 딸 2명이 숨졌고 막내딸만 구조돼 살아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지역에서는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 카약 이용자는 방문객들을 위해 더 큰 경고 표지판과 물위 안전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댐 주변에는 경고 표지판과 상류 약 100피트, 약 30m 지점의 부표라인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 당국은 추가 안전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경우 그 이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패하며 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LA 한인타운 거리 응원장에서는 아쉬움 속에서도 대표팀을 향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irst 15 minutes for South Africa.
LA 한인타운에 마련된 거리 응원장. LA 지역 한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모여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32강 진출이 걸린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인 만큼 응원장을 찾은 팬들은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I'm here for the whole of Korea, but I love Son, Heung-min-son. 8강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남아공의 공격이 이어질 때마다 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봤고 한국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후반 중반 남아공에 실점을 하자 팬들은 탄식했고 결국 1대0으로 경기가 끝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2강 진출의 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며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LA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보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웠지만 정말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국은 이제 조 3위로서 다른 조 결과를 지켜보며 와일드카드 경쟁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32강 진출 여부는 아직입니다. 경기는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한인들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철수 계획을 하루 만에 중단했고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70 초중반대로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5일 오만 해안 부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걸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으로 우현을 발사체에 맞았다고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함교가 일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누가 공격한 건지 분명하지 않지만 드론이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할 때만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선박들을 상대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피격 사건 직후 국제해사기구 IMO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을 하루 만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IMO 측은 해당 선박은 철수 프레임워크에 따라 통항하지 않았다며 안전한 항행이 명확해질 때까지 철수 계획은 중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만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어떤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이후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란 측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 측과 향후 호르무즈 관리를 위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해 오만을 상대로 통행료 부과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 지위 TPS 종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수십만 명의 IT, 시리아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판결로 TPS 신분 이민자 약 13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영토에 들어오기 전 국경에서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재시행도 허용했습니다. 이 두 판결 모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의견으로 결정됐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건설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사유지가 많은 텍사스 구간의 토지 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국은 약 2,000마일, 약 3,200km에 달하는 국경 가운데 임기 말까지 약 1,400마일, 약 2,250km 구간을 장벽으로 막거나 보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2027년 말까지 775마일, 약 1,250km의 새 장벽을 세우고 2028년 말까지 보조장벽과 수상장벽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관계자들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사유지가 많은 텍사스 국경 지역의 토지 확보와 법적 절차는 장벽 건설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료와 유가 상승으로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장거리 버스 여행을 선택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저가 항공사 스프릿항공의 운항 중단 이후 일부 여행객들이 항공기 대신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릭스버스와 그레이하운드는 스프릿항공 노선과 겹치는 130여 개 구간의 승객이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비싼 항공권과 항공편 지연, 결항 증가,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이 버스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올해 신형 버스 85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버스 업체들도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기술주 중심의 비용 부담 우려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반면 다우지수는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 우려가 부각되며 경기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각각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급등한 부품 가격이 완제품 공급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3.4% 올라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분쟁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도 예상 수준을 벗어나진 않았다는 평가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덜어졌고 오히려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부각됐습니다. 애플은 반도체 품귀와 부품 가격 급등 탓에 맥북과 아이패드의 가격 인상을 발표한 뒤 6%대 급락하며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콘솔 가격 인상 여파로 3%대 밀렸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빅테크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로 번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애플이 일부 맥북과 아이패드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메모리와 저장 장치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품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격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왔지만 더 이상 이를 대신 떠안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보급형 맥북 네오를 비롯해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일부 모델 가격은 $100에서 최대 $300까지 인상됐습니다. 다만 애플의 핵심 제품인 아이폰 가격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물량을 대거 확보하면서 스마트폰과 PC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LAUSD가 안드레스 체이트 교육감 직무대행을 신임 교육감으로 즉시 임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FBI 수사 여파로 유급 행정휴가 상태였던 알베르토 카발호 전 교육감이 사임한 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30년 넘게 교육부에서 근무한 체이트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육부 안정화와 학생교육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들이 귀국 과정에서 겪는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화상통화나 전화로 진행되며 한국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과 해외 자산 관련 상속, 증여, 양도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단체들을 통한 세무상담 서비스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현대차가 소아암 연구에 총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과 비영리 단체 현대홉 온 윌스가 소아암 연구에 총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지원금은 오렌지 카운티 소아 전문 의료기관인 레이디 아동병원에서 소아암 치료법 개발과 연구 혁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현대차는 어린이 건강 증진과 병원의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10만 달러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 101번 프리웨이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쯤 알라메다 스트리트 인근 남쪽 방면 차로에서 걷고 있던 박모 씨가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출입이 금지된 프리웨이에서 박 씨가 왜 도로를 걷고 있었는지 사고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항공문화원이 오는 7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제25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 한국영화 특별전을 열고 총 23편의 한국영화를 선보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신작군체와 나홍진 감독의 호프를 비롯해 부산행, 곡성, 황해 등 대표작들이 상영되며 감독과 배우들이 직접 관객과 만납니다. 또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돼 한국 영화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인사업가 미셸강 회장이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구단 올랭피크 리옹의 인수에 합의하며 구단 제휴를 전망합니다. 강 회장은 리옹 모 회사 지분 87.8%를 인수하고 약 8,500만 달러를 투자해 구단의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자 축구 발전에 앞장서온 강 회장은 워싱턴 스피릿과 올랭피크 리옹 페미닌 등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인수는 프랑스 축구협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26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가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립니다. 상상에서 혁신으로 그리고 현실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미과학기술자와 기업인, 정책 결정자,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와 미래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필립스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이 기조연설에 나서며 AI와 우주과학,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심포지엄도 진행됩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선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을 비롯한 지방에 제2반도체 단지를 짓는 계획을 거듭 확인한 건데 다음 주 대국민 보고에도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열기 위해선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국화가 필수적입니다. 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남 등 지방의 제2반도체 단지 조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이 대통령이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일극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방의 산업경제 기반 구축을 다시 강조한 셈인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다음 주인 오는 29일 지역 균형 발전 민간 합동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결정하고 다음 날인 30일 호남과 충청 등 서남권 신산업 투자 관련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내용을 설명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이 대통령은 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다음 주 공개될 반도체 단지 조성을 비롯한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을 걸로 보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네, 어제 국회에선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을 비판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총리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보도에 손영한 기자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였던 한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주택 3채를 처분한 걸 꼬집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월 다주택자 비판 발언을 엮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 기준으로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나셨을는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들 기준으로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후보자님, 부분에서는 이런 걸 죄송스럽게 다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자신 소유 서울 종로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를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에 한 후보자는 구청과 철거 협의에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주적이 누구냐며 안보관도 따지고 들었는데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며 북한은 위협이자 동포인 이중적 상황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아직도 주적 개념을 모르시는군요.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청문위원들은 야당 공세를 과도한 비판으로 규정하고 IT 기업인 출신인 후보자의 역량을 지켜세우며 총리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그 유리 천장을 뚫어내신 여성들의 큰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오늘 둘째 날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어제 축구 경기 결과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셨겠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수많은 희생 위에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